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겨울 날씨가 꽤 변덕스러웠습니다. 어떤 때는 막 다시 한파가 몰아닥치다가 또 어느 날은 정말 따뜻한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해서 좀 혼동스럽기도 했는데 이렇게 기후 위기를 이 모든 시민들이 요즘에 이제 일상으로 느끼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이 에너지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탈원전이었죠. 그러니까 2083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대부분을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화력 발전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게 목표였고 또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또 역시나 에너지 정책이 다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은 탈원전 종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는 원전을 좀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과속 보급에도 약간의 제동을 또 걸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럼 앞으로 대안이 될 에너지는 도대체 뭐가 돼야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됐는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나 기후 관련 이런 공약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야의 정책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약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요, 크게 보면 이제 그 기후 위기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 정책하고는 이게 또 별개 문제입니다. 네. 기후 위기는 이제 그 적극 대응해서 기금이 있잖아요. 기후 대응 기금도 상당히 그 5조 원까지 2027년까지 상당히 늘리는 이 부분은 이제 뭐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에너지의 중심은 결국 이제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이게 또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이런 이제 국가고 면적은 상당히 좁아요. 따라서 이제 그 원전이 가장 주된 에너지 정책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이랍니다. 이건 이제 수출도 하고요. 이런 걸 이게 그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또 수소 생태계. 지금 이제 이것도 이게 약간 다르긴 한데 성격은 원전하고 이제 신재생 을 균형 있게 해서 실제 그 수소 생태계를 아주 균형 부축해서 상당히 수소 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네.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기후나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최소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을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로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피어 원내대표가 발표를 한 내용이 한 8만 9천여 메가와트 정도는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을 해서 그게 한 2030년 정도는 이뤄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배 정도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죠. 이게 사실 이 에너지 문제가 지금은 기후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경제 문제로 넘어섰거든요. 경제 문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외 다른 국가들이 이 아리백이 아닌 상태에서 만들어진 물건 자체를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러다가는 공장 자체를 아예 해외로 옮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아리백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지역 단위로 그곳에서 기업 활동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리백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리백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꾼다. 그런 뜻이겠죠. 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기후 관련 공약 다 들어보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먼저 이제 그 에너지는 이제 그 현실하고요 이상이 있는데 네. 제 말은 이제 그 너무 이상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 그 민주당의 그 신재생 확대 이런 부분이 방향이야 뭐 가장 이상적이고 맞죠. 그러나 이게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느냐? 아무래도 이게 신재생 에너지 단가하고요. 그다음에 원전 단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훨씬 이게 신재생이 비싸게 든다.
단가가 이런 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 과연 안정적으로 이렇게 밤낮으로 24시간 과연 공급될 수 있는지 네,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아직 저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저는 뭐 큰 방향에 이상적으로 이게 맞지만 과연 이게 현실의 신재생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가? 네. 이렇게 급격한 확대가 되면 전기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 지난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한 부분이랑 민주당의 공약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때 수립했던 일종의 타임라인에 맞춘 거라고 저는 보여요. 당시 문재인 정권 때도 이 탈원전이란 말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당장 뭐 원전을 막 줄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가고 원전을 줄여가면서 2083년도 정도가 되면 그 비율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라는 거였고요. 그 계획하에서 그 정도로 가려면 적어도 2030년에는 지금보다는 3배 정도 늘려야 된다는 거. 그것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국가는 맞고요. 지금 앞으로 점점점 전기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갈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겁니다. 아직도 이게 너무 이상적이라고만 말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늦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미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탈원전을 해서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국가의 수요를 맞춰나가는 단계에 이미 접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그것이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저는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특유의 자연 환경이라는 거, 삼면이 바다라든가 아니면 산악 지형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따라가려면 아직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여야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보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정책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환경단체들이 그래서 각 정당에 이 관련 정책들을 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는 영국처럼 우리도 탄소 예산 정책을 법제화하는 정책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탄소 예산이라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정해진 탄소 배출의 한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부여된 이 탄소 예산은 203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45억 톤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마다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6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본다면 한 41억 톤을 쓰게 되는데 그럼 2030년부터 또 탄소 중립을 선언한 2050년까지 이 20년 동안 이 나머지 남은 탄소 예산이 약 4억 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한 20년 동안 우리의 청년 세대가 이 부담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제안한 이 탄소 예산 정책, 이 법제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실까요? 뭐 당장 그린피스가 당장의 강제력은 없어요. 그런데 예. 이런 단체들이 계속해서 국제기구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압력으로 행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길을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 길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수출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정권에서 세웠던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원전이 싫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자체가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틀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실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네. 이게 과연 현실 가능한 정책인가 이런 데 의문이 들어요. 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무책임한 저는 이제 공약이다. 어떻게 2050년까지 탄소가 제로가 되는 중립을 이게 어떻게 달성합니까? 무슨 수단으로? 네. 이거는 이제 저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제 그 탄소를 줄이는 노력은 이게 필요한데 네. 그것도 이게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 문제는요 원전하고 탈원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원전만큼 탄소가 적게 나오는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탄소가 거기에 배출됩니까? 저는 이거 탄소 중립 이런 것 때문에 탈원전 해야 된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는 국내 공공운수노조, 또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등 8개 단체들이 모여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채택을 요구하는 그런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 기업들의 예를 보자면 수익이 나지 않으면 분명히 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거,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발전 공기업이 중심이 돼서 뭐 지자체나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력해서 재생에너지 확대해 나가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탄소가 한 번 대기 중에 배출이 되면 100년에서 200년 가량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줄여 나가더라도 우리가 100년, 200년이 지날 때까지는 지금 이미 쌓이는 탄소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줄여 나가지 않으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탄소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 내진 조직은 생리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탓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결국 이 단체들이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손해를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도 걸려 있고 그리고 우리 생존, 우리 자손들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환경 단체들. 네, 네. 지금 이게 그 민간이 수익이 안 나서 안 하는 걸 정부인데 그 발전 공기업이 돼가지고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정부는 그 천문학적인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발전 공기업이면 대표적인 게 그 한전이죠. 네. 한전이 우리나라 최고 우량 기업으로 옛날에 부동의 시가총 1위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적자가 이게 올해는 좀 낮지만 작년에 적자가 이게 얼마나 났습니까? 재작년에. 거기에 적자는 뭐로 메꿀 겁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이게 발전 공기업도 기업이에요. 수익성을 저는 따져봐야 되고요. 이런 게 에너지는 전형적인 시장에 맡겨놓을 이런 게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발전 공기업이나 또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신재생을 늘리는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금 뭐 에너지 전환, 그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야 되는 발전 공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비가 화석 에너지 사업비의 약 5분의 1 정도에 그친다고 하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도 합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합의와 흐름이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하고 그러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니 이 과도기 상황에 원자력을 좀 함께 늘리거나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원자력은요, 예. 오히려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탄소가 안 나오는 이렇게 분류한 나라가 더 많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도 보세요. 그다음에 중국이 원전이 얼마나 우리나라 치면 서해안이죠. 중국 황해인데 이쪽으로 원전 발전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전 안 해도 네. 일본이나 중국에서 원전 사고 나도요, 우리가 이게 직격탄을 맞습니다. 근데 원전에 뭐 안전성이 없다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진 나면 발전소 근처로 빨리 숨어라. 가장 지진에 안전하게 설계된 게 원전 발전소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먼저 지진 나면 무너질까요? 원전이 먼저 무너질까요? 원전이 무너질 정도면 이 나라는 이미 흔적도 없습니다. 지진이. 그 정도로 이게 아주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한 게 원전이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일단 한 가지는 좀 이제 서 변호사님이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반론을 드리자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만들어진 게 78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지대라고 그다음에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내진 설계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안전하게 원자로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진에 대비해서 만들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때 네, 당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 생태계 자체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라는 건 그냥 이젠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건 맞는 거예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석유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발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국가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미 상당 부분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줄여나가자는 것과 방향이 아예 다른 거죠. 그리고 어떤 근거로 세계적인 추세로 가시는지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갑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이제 폐지하고 원전을 좀 확대한다. 이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수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 또 이런 소식도 있었었죠. 자, 원전 활성화 정책, 원전 복원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까지도 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요, 국내에서는 이게 탈원전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원전이 제일 세계에서 안전하고 제일 이게 좋으니까 사가십시오. 이게 세계 코미디 아닙니까? 탈원전 하려면 이게 수출도 안 해야죠.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때는 아주 이게 안전하고 값싸고 좋다고 해가 팔아먹고 우리는 이게 국내에서 탈원전하고 이게 모순 아닙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신한울 건설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건설하는 거는요 가장 내진 설계에 가장 잘 견딥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원전이 붕괴될 정도의 지진이 나면요, 근데 아파트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건물이 저는 원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요즘은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탈원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저는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 특히 지금의 여권에서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기적인 네. 발생이었다고 할까요? 우리는 원전이 많은 상태이고 우리는 좀 줄여나가면서 이 원전으로부터 벗어난 쪽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축적된 기술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걸 사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던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로 끌어들이면서 마치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야 우리는 지금 다 포기하자는데 왜 해외에는 파느냐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 중에 하나로 SMR이라고 부르는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원래 대형 원자로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작은 소형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발을 할 것이고 원전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또 SMR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SMR이라는 게 좀 어려우니까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말씀하신 가운데서 이제 나왔지만 예. 그러니까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전입니다. 그게 소형이라는 의미에서 소형 SMR에서 소형 원자로의 그 규모면에서 작다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특성은 그렇게 작게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율을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설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조립식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듈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차이가 뭐가 되냐면 이거는 외부에서 모듈에 필요한 각각의 부품들을 만든 다음에 필요한 지역에 가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자체가 한 3년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원전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 폐기물 같은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당장 가동에 있어서는 뭐 탄소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도움이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개념 자체는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했어요. 약간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보조 배터리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전력 공급에 있어서 중간지대에 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 미국 같은 곳에서 이 SMR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직 이게 상업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개념이고 네. 이게 개발 단계에 있는 거지 지금 상용화 돼서 고급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만 이 뭐 현 정부에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달린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저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SMR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 이제 국제 원자력 관련 사업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좀 될 수도 있겠다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원전이다. 아무리 소형이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경제성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여기에 투자할 것을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사고 후쿠시마 사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원전 대형 사고 아마 3대 사고 정도가 지금 이게 원전 쓰는 나라가 얼마입니까? 근데 이거 사고가 아주 확률적으로 이게 낮은 확률이에요. 뭐든지 이게 100% 안전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게 비행기 추락한다고 비행기 안 탑니까?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많아요. 원전이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까? 뭐 그만큼 이게 세계적으로 아직 제가 알기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몇 개 안 됩니다. 보통 이게 3대 사고 나는데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재생 하는데 저는 이제 갑자기 기후 변화로 바람이 안 불 확률도 있잖아요. 거기 원전만 사고 납니까? 바람이 안 불면 기후 변화로 그럼 이게 풍력이 됩니까? 그다음에 태양광이 지금 봤잖아요. 이 좁은 나라의 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지금 이게 태양광 하는데 그게 뭐 밤에 태양이 뜹니까? 지금 안 뜨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태양광 풍력이 안 되면 뭐 있습니까? 뭐 조수간만에 이게 전기가 나옵니까?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이사를 3년 하면서 얼마나 게 단가나 전세계 바뀌었습니까? 독일도 지금 이게 다시 원전 논의가 옵니다. 가장 신재생이 많은 게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이 북유럽이거든요. 네, 독일은 또 탈원전을 이미 했죠. 사실 예, 지난해 근데 다시 4월에. 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아요. 그만큼 이게 전기가 이제 러시아 전쟁하면서 이게 에너지가 또 안 오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이게 그 뭐로 보나 안정성이나 또는 이게 효율성 모든 면에서 신재생으로 대폭 갈 환경이 우리나라가 어렵다. 결국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우리 한국전력이나 두산중공 원전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따라서는 방향은 이게 분명히 정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바람이 안 분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까 SMR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SMR이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 같은 곳에서 얘기가 나왔고 개발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원자로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지만 효율성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뭐 국토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치면 뭐 중앙 난방을 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보일러를 넣는 식으로 해서 한번 전력 공급을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도 거기에 기여를 한 것인데 대한민국은 그 정도의 국토 규모가 애초에 아니죠. 지금도 사실 원자로 몇 개 모여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맞지가 않고 그 국토의 크기란 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그 지역은 아직도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국토 규모에서 그런 정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부족하더라도 그보다 적더라도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요. 네. 회복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원전이 아주 밀집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있긴 하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벗어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벗어나자는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자꾸 이제 서 변호사님은 이 세계적으로 흐름이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자, SMR이라는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용어를 알게 되는데 소형 원자력이다. 소형 원자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뭐 효율성이나 안전성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뭔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용량이 작다 보니까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 어떤 효율성 문제 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에너지 정책들은 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막 이런 논의가 지금 여전히 활발하게 있지만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지금 굉장히 그 논쟁 상황이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들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제 유럽은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먼저 선진화된 나라죠. 네네. 이 유럽 중심으로 이제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이런 데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제 규범들이. 물론 이제 강제력은 없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의미 있는 게 그 노조 유럽 연합의 그 그린 딜 이래가지고 이제 그린 텍소노미 이제 녹색 분류하는.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 원전도요. 원전도 이게 그린 에너지입니다. 이번에 그 들어간 거죠? 아, 그럼요. 예. 원전은 탄소 배출 안 하니까. 예. 실제 지금 이게 전쟁 나면서 이게 천연가스 수급도 불안하잖아요.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선진국하고요. 그다음에 개발 도상국
갈등이 가장 심한 분야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선진국은 이미 산업이 선진화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은 이게 되지만 이제 중국이나 후진국들은 이제 우리 석탄 석유 써가지고 산업 좀 발전하려는데 네.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니 이게 너무 앞서간 선진국의 행포가 아니냐. 따라서 이게 국제적으로 아주 대립 갈등이 심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아까 그린 텍소노미 또 이게 되게 어려운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이냐 그리고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이냐 이것을 분류하는 체계를 EU에서 만들었는데 뭐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면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거기에 원전도 포함을 시켰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잠깐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 쪽에서 이 천연가스 수급이 좀 불안정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야 우리도 모든 걸 다 그냥 이상적으로 내지는 그 우리 계획표대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안전장치 정도는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원전도 그린 텍소노미에 분류를 하긴 했는데 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느 정도로 까다로우면요. 이게 2045년 이전에 이게 그 건설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2050년까지는 폐기물 문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만 세운다고 문제가 아니라 이 폐기물 시설 장치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군요. 그거를 문서화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원자력 자체도 2025년부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 기술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원자로 기술, 원자력을 쓸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이제 서 변호사님이 자꾸 이제 뭐 세계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마 이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현실과의 타협 부분인 거지 네. 커다란 흐름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뭐 다시 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일방적으로 기업하고 탈퇴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국제적인 비난도 받았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국은 잊으면 안 되는 게 엄청난 산유국입니다. 거기는 중동에서의 석유가 다 떨어져도 뭐 보존율이 나쁠 만큼의 셰일 석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독단적으로 펼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게 뭐 지속 가능한 정책은 절대 될 수가 없죠. 네. 한국의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21년 기준으로 7.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EU에서도 이게 이 전력 생산을 친환경,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로만 다 수급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역시 원전도 넣어서 하자는 거는 맞는데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원전 사용에 어떤 제한을 조금 둔 것이죠. OECD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이런 거는 또 어느 정도 될지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예. 아까 서 변호사님이 아까부터 계속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어려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예.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덴마크,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절반 이상이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거기는 석탄도 아직도 떼고 있고 원자력도 아직도 많이 쓰는 건 맞지만 중국조차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9%입니다. 일본 22%인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죠. 탈원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2022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47%까지 올라갔고요. 이후에는 2030년에 80% 그리고 2035년에 100%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5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정도도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9.3%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실제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는 점점 커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그중에 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간과할 수가 없는데 최근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객 업체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생산 유통 과정에 순수 재생 에너지로만 이 탄소 배출량 제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경고성 그런 선언처럼 들리기도 해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 한국 경제 뭐 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고서는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선진국하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의 갈등이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후진국들은 화력 발전소 등이 못 지어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그것도 원조 받고 돈 받고 하는데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다 쓰라면 그럼 이게 어떻게 수출합니까?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저는 무역 분쟁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저는 ASML이요. 이거는 이제 그 행포라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슈퍼을이라고 하는데 본인에게 노광 장비의 독점 업체지만 근데 아무 관계 없는 에너지 가지고 이게 우리가 안 팔겠다. 이게 정당한 요구 조건입니까? 이거는 저는 이게 그 국제 무역 분쟁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비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라도. 네. 그리고 이게 ASML이 네덜란드에 일부가 있는 거지. 이게 미국 회사나 그다음에 유럽의 다른 여러 개가 모인 다국적 회사입니다. 어느 한 회사가 없으면 ASML도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 전쟁이라는 책에 잘 놉니다. ASML의 본질은. 따라서 이제 이거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신재생을 배가 안 쓰면 물건을 장비를 안 주겠다. 네.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전형적인 횡포고 아마 이게 무역규범에도 위반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후진국은 아니죠. 우리도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고요. ASML이 발표를 이 보고서 관련해서 큰 충격을 줬던 건 네.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자기네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ASML이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비 없이는 다른 국가들의 반도체를 만들지를 못하니까. 네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아리백을 달성을 해야 된다고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맞아요. 선문화선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태양광 기술도 앞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감수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표를 잡아서 그걸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원전적으로만 되돌리고 있으니까 그럼 언제 그 일을 갑작스럽게 할 수 있냐.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 와서도 계속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일종의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수 없는 원전에만 다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그게 좀 답답한 거고 사실 여당의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리백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바람에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사실 이제 국내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예를 들면 이 네덜란드의 그 반도체 장비를 예를 들면 사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수출도 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만만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의 현대건설이 총 사업비 규모만 18조 원이 넘는 해외 원전 사업에 건설 공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이 K 원전을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고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본격적인 어떤 희망의 그 시초다. 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해외 원전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예. 우리 이제 그 한국전력이나 그다음에 그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이런 이제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이제 시공 경험도 있고요, 설계 경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운용해본 노하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출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본다. 단 전제가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가 계속 활성화돼야 됩니다. 원전이 생태계가 활성화된다면 수출의 희망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 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그냥 탈원전 해버리면 이러면 이게 학과도 지원자도 없어요. 서울대 뭐 원전하고 학과가 있다. 이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아마 이게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원전은 건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50년, 100년 운영하려면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나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탈원전하고는 팔기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거듭 드리지만 탈원전을 한다 해서 문재인 정권 때 모든 뭐 학과를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든다거나 그쪽이 지원을 다 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치권에서 자꾸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산업에 있어서도 어떤 영역의 산업은 그러니까 미래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현재 내지는 과거로 이 뒤떨어지는 산업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의 강성이다고 굉장히 강한 국가라고 하지만 다른 국가들 뭐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미래 에너지로 가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버리면 그럼 우리는 원전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서 옛날 산업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는 잘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야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미 대한민국 경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버린 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떠맡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지금은 저도 지금 그게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좋지만 장기적인 방향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외 원전 사업 진행하겠다 이렇게 소식이 나온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하거든요. 한 15년 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세계 에너지의 흐름과 조금 역행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어떤 좀 우려의 시선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또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 굉장히 민감하게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사용 후 핵 연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 이 방안이 제대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여전히 본회의도 넘기지 못하고 계류 중인 그런 상황인데 이 특별법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서 변호사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아마 근데 그 원전이 우리가 상당히 오래됐죠. 예. 아마 70년 후반인가 원전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 후 핵연료가요. 계속 많이 쌓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섭식 저장 뭐냐면 이제 발전소 내 연료 하차장 있잖아요. 예. 하치장 거기에서 이제 중성자 흡수제인 붕소를 탄 물에 담가서 보관하는 이런 데 섭식 저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임시책이죠. 따라서 이제 과연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할 것인가 네. 이런 이제 시설을 지으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지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웃 인근 지역에 이게 들어오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설득하고 절차를 어떻게 도출하고 또 이게 그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렇게 규정하는 특법을 만들자 이런 법이죠. 예. 이 특별법을 두고 뭐 사실 이견이 그렇게 없는 것 같긴 한데 필요하다라는 데는 이견이 예.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야당이라든가 아니면 원전에 반대하는 쪽의 입장하고 정부 여당하고 갈리냐면 이거를 만들게 되면 특별법 만들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따로 만들 걸 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네네. 지금 정부의 기조로 봤을 때는 원전 더 짓는 쪽으로 갈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전에 이 원전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다른 방향을 찾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네네.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도와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할 공간이 충분하니까 우리는 원전을 더 만들겠다라는 방향으로 갈까봐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사용 후 핵 연료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는 사실 이견이 없잖아요. 여야 모두가 이거 뭐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이견이 없는데 특별법 없이도 혹시 이거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인데요. 예.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데 우리 지역에는 안 돼. 이런 걸 이게 님비 현상이라고 님비. 네네. 이게 좀 팩만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으려고 뭐 거의 10번 가까이 시도했는데 다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에 이런 데 특별법이 있어야 뭐 주민들 지원 아무래도 이게 자기 주위에 혐오 시설은 아니지만 뭐 이게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지원을 하려면 법의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는 이게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봐요. 지금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누가 걱정합니까? 지금 총선하는데 아무도 후쿠시마 처리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이슈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몇 달 전만 해도 민주당에서 이거 먹으면 마치 이게 엄청나게 뭐 고기에 몸에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사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참외도 못 먹는데 지금 사드 이게 뭐 했습니까? 저는 이 광우병 괴담할 때 항상 수입 쇠고기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고 터질 때 일본에 저 여행 가가지고 회 엄청 먹고 예. 먹었어요. 그 다음에 성주 참외 특별하게 주문해 먹었어요. 이런 게 실제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데 과학적으로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이게 엄청나게 인체에 해로운 것처럼
마치 이것만 보면 이게 기형아되고 암 걸리고 다 죽는 것처럼 이런 괴담을 퍼뜨리는 이런 게 일부 정치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동. 네. 그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괴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자꾸 이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말씀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핵과 관련돼서 원자력의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안전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류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직 인류 전체가 모르고 있는 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지 저는 참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특별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님비 현상이 아니라 네. 그러면 그 핵폐기물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얼마나 보관하겠다는 거야? 어디다 보관하겠다는 거야? 처리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법에 없다는 거예요. 왜 법에 없을까요?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법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놓는다고?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야권에서는 지금 뭐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안전장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여나가겠다. 마치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겠다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건설에 찬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아무런 보장도 없이 계속해서 쌓아나가겠다? 지금 아까 서 변호사님도 계속 우리 국토의 특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네. 대한민국 국토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못 만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토가 좁기 때문에 사용 핵연료라는 위험성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리장이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위험성을 우리만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이 입장차를 좁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인 좀 대안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법 쪽에서는요. 가장 이게 선호하는 게 법원이나 검찰청 오면 좋아합니다. 법원이 우리 마을에 오면 예. 집값도 오르고 유동인구도 많잖아요. 근데 교도소 있죠. 예. 교도소가 이게 건축을 싫어합니다. 물론 이게 교도소가 타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방법이냐? 지금 이게 하는 게 인천이나 그다음에 서울의 동부법원 가보세요. 법원하고 검찰청을 교도소와 패키지로 묶어서 줍니다. 그럼 이게 주민 입장에서는 법원 검찰 들어오니까 아주 개발돼 좋죠. 근데 교도소도 하나 떠안는 거죠. 인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서울 동부지법이 그렇고 서로 패키지로 엮는 이런 게 특별법에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주민을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이전에 이게 그냥 뭐 북한이나 공산주의처럼 중국처럼 이게 그냥 억누를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죠. 그런 네. 나라들에게 주민 의견도 수렴 안 합니다. 정부에서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아까 제가 교도소하고 법원 모형을 하나 설명한 것처럼 주민이 유치를 원하는 시설과 혐오 시설을 묶어서 주는 이런 것도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죠. 네. 일단 안전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이거는 사실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어떤 배상이나 보상을 가지고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아까 이제 기왕 법원 얘기를 끊으셨으니까 참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뭐 하느냐면 법원에서 판결로 인정이 안 되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하지만 법원에서는 담배 때문에 건강을 해쳤다는 걸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아주 최소한 도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이 부분이 어디가 위험하다, 이건 어디까지 돼야 된다. 이게 만들어지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줄 만한 장치들이 너무 없다.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 뭐 저장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아무리 지금 뭐 100%는 안전할 수 없다라고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정도까지도 지금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해외에서는 이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라고 해서 딱히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해외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하자는 얘기 안 그러겠죠. 하겠죠. 해외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영구 격리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영구 합니다. 격리? 예. 예. 뭐 이론적으로는 핵 폐기물도 그러면 방사성이 나오면 그것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되면 아마도 인류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뭐 미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이런 국가들도 한 지하 500m까지 땅을 파서 거기에 이제 영구 격리시키는 시설을 만들자라는 거고요. 네. 아마 핀란드죠. 핀란드가 올해부터 세계 최초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격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방법이 있을까요?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아. 서 변호사님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뭐 계속 기술 개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 해야 되지만 이건 이제 기술 개발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에너지 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게요. 아까처럼 이게 그 태양광을 낮에 했다가 그다음에 밤에 저장하는 거예요. 네. 이것만 개발하면 이게 전 세계 돈 다 벌어들일 겁니다. 전 세계 돈. 저장하는 배터리가 그거는 이게 있지 소형으로 않나요? 조그만하게밖에 안 되는 소형인가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저장할 수만 있다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지금 이게 배터리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가. 예. 그만큼 이게 그 저장 기술이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런 뭐 신기술들 예. 도전하게 계속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재활용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연구 격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 봅니다. 예. 자, 시사토크 1인치. 오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기후 위기 시대 미래를 위해서 안전하고 또 경쟁력 있는 그런 에너지 정책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상관없이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연구하고 지원하고 또 뒷받침되는 그런 상황이어야만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